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그 조영남 씨에 대한 그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그 사기죄로 기소된 조영남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조영남 씨의 이름으로 팔렸던 그런 그림들의 실제 화가가 따로 있었다. 네, 그래서 조영남 씨가 어떤 이 그림의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다 해서 이 사기죄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그 조영남 씨는 어떤 그 그림의 테마, 소재, 또 아이디어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또 그러나 그 실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할 때 이 조영남 씨를 그 그림의 작가, 즉 저작자로 볼 수 있느냐, 창작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것은 조영남 씨를 그 그림의 창작자, 즉 저작자로 볼 수가 없다. 이것은 그 그림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해서 사기죄로 기소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었는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요. 이번에 그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그 힌트 또는 테마 또는 주제, 소재 이런 것들을 제공한 사람과 실제 그 창작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일 경우에 누구를 저작자로 볼 것이냐, 누구를 창작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문제 제기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있어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요번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고 또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그 활동의 소사안인데 우리의 그 정신 활동에는 우리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많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어떤 정신 세계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정신 활동에 의해서 어떤 작품을 창작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순수한 나만의 작품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작품이냐 또는 다른 사람과 나의 공동 작품이냐 하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조민남 씨 사건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형법상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그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누구냐, 즉 누가 저작자로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다양한 그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몇 가지 원칙적인 면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그 어떤 창작에 있어서의 힌트를 제공한 사람 또는 주제나 테마, 소재만을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을 한번 찍어보라고 한다든가 또는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한번 찍어보라고 한다든가 또는 삼척 앞바다에 있는 솔섬이라는 섬을 여름에 해가 질 때 가서 한번 찍어보라고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창작의 동기라든가 또는 테마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것을 그 제시한 것만으로는 창작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조선시대의 양반 사회의 허상에 대해서 한번 소설을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티브를 제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썼다면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지 그 소설을 제공하는데 동기가 되었던 어떤 그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로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조수도 저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기구를 배치하는 것을 도와준다든가 또는 어떤 기구를 준비한다든가 또는 장소를 섭외한다든가 또는 어떤 조명 기구를 가서 구입해 온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손발이 되어서 도움을 준 사람, 그러니까 손을 빌려준 사람이죠. 우리 조수라는 그 명칭 자체가 도와주는 손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신 활동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의 기여를 한 사람도 역시 저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과대학의 교수가 법학에 관한 논문을 쓰는데 조교에게 그 무슨 판례를 좀 조사해 와라, 어떤 판례를 좀 찾아와라, 출력을 해와라, 이런 것을 이제 부탁을 했을 때 그 조교가 그런 그 판례를 출력을 해와서 교수에게 제공을 하고 그 제공된 판례가 실질적으로 그 논문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조교는 저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정신적인 창작 활동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또 그 다음에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감수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성된 책을 출판하기 직전에 어떤 이제 그 뭐 큰 잘못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그 저자보다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아주는 것을 우리가 감수한다고 하죠. 그런 감수를 해준 사람, 또 그리고 오탈자나 이런 것을 교정봐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저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구분이 어려운 것이 창작을 의뢰한 사람이 저작자로 될 수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작을 의뢰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뢰를 받아서 직접 창작을 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어떤 화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를 받아서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그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지 그 초상화를 의뢰한 제가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의뢰자가 왜 문제가 많이 되냐 하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창작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의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주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려봐라, 또는 어떤 모습으로 좀 그려달라, 표정을 좀 밝게 해달라, 실물보다 좀 젊게 그려달라, 또는 무슨 색조로 그려달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제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작을 의뢰받아서 창작을 하는 사람이 그런 지시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 창작을 의뢰한 사람이 단순한 의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시를 해서 그 지시가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실질적으로 창작을 한 그 화가와 그 다음에 그런 지시를 했던 제가 공동 저작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 뽀로로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 캐릭터도 이제 그 창작을 의뢰한 회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뽀로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뽀로로의 그림을 의뢰한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봐라. 예를 들어서 펭귄의 눈을 어떤 색으로 그리고 눈동자는 어떤 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몸통과 다리를 붙여야 한다거나 또는 떨어뜨려야 한다거나 또는 복장을 어떤 복장으로 그려봐라. 이 복장의 이런 점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해봐라. 이런 세부적인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 지시를 반영해서 그림을 그려서 뽀로로의 캐릭터를 그려서 그것이 그 회사로부터 최종적인 검수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서 그 뽀로로 캐릭터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회사와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 이 둘의 공동 저작물로 봐야 된다는 이런 우리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그 작품이 나왔을 때 이 작품에 관여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누구를 저작자로 볼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를 저작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조영남 씨 사건의 경우에 이제 조영남 씨는 뭐 화투를 그려봐라, 어떤 모습으로 그려봐라,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제 다른 화가였던 거죠. 이런 경우에 저작권법적으로 누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저작권법에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을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했다거나 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라고 단순한 지시만 했다든가 그 소재만 제공을 했다든가 또는 테마만 제공했다면은 그거는 저작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대작이라는 것이 참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재벌기업의 회장이라든가 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제 뭐 자서전이나 이런 이제 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직접 그 책을 저술을 한다기보다는 대작 작가라고 해서 그런 대작만 또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연예인이라든가 또 재벌 회장이라든가 또는 정치인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소설이나 또는 이제 자서전 같은 것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그 책의 출판은 그 회장이라든가 또는 연예인 또는 정치인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저자로 해서 책이 출판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글을 쓴 대작 작가가 따로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누구를 저작자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작을 한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글을 쓴 사람이죠. 이 대작 작가를 저작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책의 표지에 연예인 이름 또는 재벌 회장의 이름 또는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숨어서 글을 써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대작 작가라고 하고 이렇게 숨어서 작품을 써주기 때문에 유령 작가, 고스트라이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고스트라이터가 실질적인 창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자기가 저작하지 않은 것, 즉 다른 사람이 저작한 것을 마치 자기의 작품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대작이 이미 널리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규정을 항상 적용을 해서 대작의 경우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작 작품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 작품인 것처럼 사회를 일반 소비자들을 속인 경우, 일반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 이제 비로소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재벌 회장이라든가 정치인 또는 유명 연예인들이 책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이제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아마 대작 작가가 이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 유명 인사들이 소비자들을 속이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또 이런 대작이란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저작물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등록을 한다는 것은 마치 등기부에 그 자기 명의로 올리는 것처럼 건물이나 토지를 등기부에 자기 이름으로 올리는 것처럼 어떤 공적 장부,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자기 이름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창작하지 않은 작품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좀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회를 속이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허위 등록 자체만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 처벌의 기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조영남 씨의 그 무죄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번 과연 누가 저작자가 되느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테마를 제공한 사람, 또 그리고 단순히 손을 빌려준 조수, 이런 사람들이 저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